자, 오늘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다 풀었죠? 문제는 다 풀었고요. 오늘 다음 진도를 그러면 나가는 걸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 윤리를 그러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회 윤리가 달성해야 되는 리뷰어가 봤을 때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 했지?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 정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여기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한 4사람 정도가 4사람이 아니지 한 5사람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쭉 연결해서 한 사람이 1시간 안에는 그래도 끝나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2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좀 개념을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정의라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이 되게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절대적 평등 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똑같이 뭐 그냥 누구 100만원씩 뭐 이번에 뭐 재난소득 그거 할 때 다 똑같이 이렇게 줬잖아요. 한 가정에 얼마씩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처럼 그냥 뭐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좋은 거야. 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 그러면 나랑한테 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차 받아가고, 집 주세요. 집 받아가고, 뭐 이런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 이걸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업적.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해냈느냐.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짜내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켰어. 너 대단하구나. 보너스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분배가 업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력.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냐를 따져서 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 분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가 뭐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이 너무 차네.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또 벗을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오늘은 2사람만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앞에 수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플라톤을 조금 오래 많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플라톤이 한번 나오고 직업 윤리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거 묶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요, 이원론적 세계관 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게. 가치관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안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자기만의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해. 그러면 세계관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자기의 관점인 거예요. 세계를 보는 자신의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세계가 이원론적이래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2개의 원리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세계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2개의 세계가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는 현실 세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뭔가 모순이 많은 그런 세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감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감각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 선생님 집에 이제 현관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현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막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눈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얘는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이제 뱀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있어가지고 이거 왜 뱀이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딱 불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세차하기 위해서 호스를 이렇게 주문해 놓은 거였어.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나 눈이요 엄청 이게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확실하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사람마다 다른 어떤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하진 않은가,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결점이고 모순이 없는 원형의 세계가, 어떤 세상의 원형이 되어지는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따로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 이성이라고 하는 아이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똑같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을까라고 보았고, 그 세계를 플라톤은 이 이상적인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데아 개, 이데아 세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기반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플라톤의 스승님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의 스승님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신데,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제가 막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말을 막 못하겠어. 못생겼었대요. 이렇게 안 잘생기시고 좀 머리도 짱두시고 능력도 없으셨지. 사실 그때 돈도 안 벌어오시면서 막 이래가지고 맨날 부인한테 바가지를 긁혀가지고 3대 압처 그러면 소크라테스 부인인 크산티페가 들어갈 정도로 항상 이렇게 구박받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은요 귀족 집안의 자제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대요. 엄청 부를 많이 쌓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얼굴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테네는 1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대전을 열었잖아요. 이분이 거기 나가셔가지고 금메달도 엄청 따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많이 좋아했겠죠. 근데 이 플라톤이 스승님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스승님 최고야. 우리 스승님 정말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엄청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스승님을 아테네 사람들이 몰라본 거야. 그냥 못생겼다고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라고만 보고, 결국에는 신성모독죄와 아테네 시민들을 현혹했다, 청년들을 현혹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약 먹고 죽이기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할 때, 아니 분명히 우리 스승님이 훌륭한 스승님이고 이상적인 스승님인데 왜 우리 스승님을 죽게 만들지? 이 세계는 뭔가 이상한 세계인가 보다. 우리 스승님은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플라톤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이데아에 있었던 완전한 모습이 우리 현실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불완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영혼도요. 인간 영혼 3분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도 이 이데아에 있을 때는 완전했어요. 정말 훌륭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혼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세 개로 나눠지고 쪼개졌다라는 거야. 영혼이 몇 개로? 세 개로 쪼개졌다. 분할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쪼개져서 우리 육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육체의 어느 부분에 들어오냐면 머리와 가슴과 배에 들어오죠. 배팔다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곤충처럼 이렇게 들어왔대요. 들어왔대요. 곤충같이 옛날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게 들어왔대요. 머리에 들어간 영혼을 플라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록색으로 썼네.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들어간 영혼은 기계라고 불렀어요. 기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팔다리에 들어간 영혼은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완벽했던 하나의 아이가 세 개로 쪼개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해졌어? 불완전해졌어? 불완전해진 거야. 불완전해진 거야. 그래서 이데아에서의 완벽한 모습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세 아이 중에서도 이데아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머리였어. 머리. 이성이었어요. 이 아이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이 두 아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이 이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데아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혜라는 덕이 필요하대요. 이데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계라고 하는 아이는 용기라고 하는 덕이 있으면 이데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라는 아이가 있어야지만 이데아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이 기계와 욕망이 용기와 절제를 갖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 안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다 나와야 되나요? 한 개인 안에서 머리, 가슴, 배팔다리를 가진 한 개인 안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다 필요한 거죠? 네.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이제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이 현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이성의 능력을 좀 더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의 능력을 좀 더 탁월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의 능력을 좀 더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지혜와 절제가 있기는 있는 거야. 있기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지혜가 굉장히 잘 탁월하게 발휘됐어. 그리고 나머지 용기나 절제는 조금이야.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가로 넘어가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통치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통치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보다 용기를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호계급. 예를 들면 군인 같은 아이들이죠. 군인 같은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지혜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용기가 제일 좋으니까 이런 용기를 잘 쓸 수 있는 현장에서 쓰여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냥 플라톤은 이 두 아이를 묶어서 그냥 수호계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아이를 묶어서. 그리고 이 두 아이는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금의 요소를 많이 가진 아이, 은의 요소를 많이 가진 아이, 동의 요소를 많이 가진 아이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서 요즘 쓰는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세 번째 무슨 자에 해당하냐면
생산자의 해당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얘와 얘, 수호계급과 생산자는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이상적이다? 통치자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그래도 이데아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 나머지 아이들이 얘를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데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어디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데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나 통치자 할래 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좋은 거라고 볼까요? 나쁜 거라고 볼까요? 나쁜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지만 분담입니다. 분담이 되어야 하지만 역할 교환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역할 교환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역할은 태어난 어떤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바뀌거나 같이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통치자는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사유재산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재산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통치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과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 양육을 해라. 자녀를 공동 양육을 해가지고 누가 내 아이인지 모르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막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아서 좀 더 지배 계급의 높은 무슨성을 도덕성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서 철인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정의 이야기할 겁니다. 통치자가 지혜를 갖추고 정치를 잘하고, 수호자가 용기를 갖추고 전쟁에 잘 나가서 싸우고, 생산자가 절제를 갖추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이 세 아이가 뭘 이루게 되냐면 조화를 이루게 된대요. 이 세 아이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사회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덕인 정의라고 하는 덕이 나타난답니다. 정의라고 하는 덕은 그러니까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그런 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각 층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지만 앞에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야 삶과 죽음이나 직업윤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정의. 그래서 이거 묶어서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 정의까지 묶어서 플라톤의 네 가지 필요한 덕이다, 사주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 정의를 표현할 때 조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모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모니.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많이 씁니다. 오케스트라가 각자가 각자의 악기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 음악이 되는 것처럼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그 사회에 조화로운 덕인 정의가 출현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플라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시는 두 번째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사실은 설명할 게 많은데 이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얘기를 다 못해서 그냥 여기 정의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만 이야기하기도 조금 버겁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제가 2학년 때 정법 시간에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이야기하신 분이라고 했지? 사회적 동물이다 이야기하신 분이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윤리사상가예요. 사회윤리사상가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윤리적인 접근에서는 이 공동체주의가 무슨 윤리사상이다? 덕윤리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셨거든요. 인간은 사회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설명하는데요.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다라고 해서 보편적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요, 사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안정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규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이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잘 지키는 게 정의롭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달라진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 어떤 생활 영역이냐면 분배가 이루어지는 생활 영역이라고 합시다. 분배의 정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을 분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인 희소한 가치들, 여기 사회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희소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희소하게 여기는 재화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분배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에서 얼마 없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는 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안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줘야 돼 라고 하는 걸 할 때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줘야 되지를 만드는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사회를 잘 유지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에, 다른 말로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 이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아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워줬어. 이거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네를 계산할 때 그 크다라고 하는 거, 작다라고 하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도형으로 계산을 했대요. 도형으로.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눠줬다라고 해서 기하학적 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세금 잘 냈어, 군인으로서 나가서 뭐 봉사했어, 뭐 또 뭐 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뭐 했어 라고 하는 걸 모아서 이 아이가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요만큼이니까 요것에 따라서 사회적 재화와 권력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넌 요만큼이네? 그럼 요것에 따라서 나눠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형에 적용을 해서 비례적으로 분배한다라는 의미로 기하학적 비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예요. 그래서 여러 학문의 아버지야. 논리학의 아버지, 사회학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과에서도 얘가 천재거든요. 지구의 반지름을 처음으로 재시고 뭐 물리학 뭐 엄청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교정적 정의 혹은 시정적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거를 표준적인 어떤 용어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도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도소 할 때 교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잡는다, 바른 길로 가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교정공무원이라고 해요. 교정관, 교정공무원. 그래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정이나 시정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쓰는 어떤 기준이다라는 거죠. 잘못을 바로잡는 기준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한테 얼마만큼의 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정의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의 기준은요, 이게 옛날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너가 얼마만큼 잘못했니? 제가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렸는데요. 그럼 너의 팔도 부러뜨려라.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잖아.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가 잘못한 만큼을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 교정적 정의의 원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보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보주의, 같은 피해를 준 만큼을 똑같이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 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눈을 다치게 했는데 내가 이미 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손해를 보게 한 만큼을 계산을 해라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는지를 따라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손해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는 산술적 비례, 똑같은 그 손해를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손해가 얼마만큼인지. 우리 보험 받을 때 보험사 같은 거 여러분 안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청구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돈을 보상해줘 라고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교환적 정의라고 하고요. 교환적 정의는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거래할 때 그때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와 관련된 기준이고요.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내가 돈 주고 뭘 사면 그 돈의 값어치와 물건의 값어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걸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술적 비례를 따라서 같은 가치 것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가 옥수수를 가지고 있고 얘가 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쌀과 옥수수의 가치를 계산해서 똑같은 가치만큼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아이 말고 뒤에 나오는 아이들과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같이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개념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우리가 또 12시 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잘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볼게요.